안녕하세요. 안녕하신 분이 한 분밖에 없네요. 네, 전북 산을 중심으로 HL 쇼핑몰을 통해서 두 번째 인생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있는 천천천팀의 프론티어 하이마스터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0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지금 넷째 주가 됐네요. 넷째 주가 돼서 처음에 했던 게 수학의 생각나시죠? 네, 수학계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것이 내 몸의 영양분으로 어떻게 쓰일 거냐, 그리고 이제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작용을 하냐, 이게 이제 중요한 컨셉이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게 없었죠. 다 중요했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어떤 것을 선택을 해서 먹을 거냐에 대한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을 살펴보았는데 다 기억나시죠? 네. 네. 그래서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될지 살펴봤고, 두 번째로 이제 순환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순환계라고 하는 것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혈류순환계가 있었고, 두 번째는 림프순환계가 있었죠. 그래서 혈류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들이 이제 혈액을 통해서 잘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제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 기능에 대한 것들을 잠깐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림프순환계는 우리 몸의 면역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노폐물들을 어떻게 이제 빼낼 수 있을 거냐. 그래서 이 림프순환은 우리의 혈류순환하고 다르게 심장 기능이 좋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고 근육에 의해서 림프가 순환이 된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제 순환계에 있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뭘 살펴볼 거냐면 각각의 이제 해당되는 몇 가지 중요한 장기들, 어떤 기관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굳이 이제 순환계에다가 뇌, 심장, 폐, 심장을 이렇게 이제 넣어놨는데 우리 몸에 있어서 중요하고 가장 약을 처방을 많이 받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알면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순환계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에 존재하는 모든 체액이 체내에서 이동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기관계를 순환계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몸의 모든 신체 활동을 관장하는 컨트롤 파워다. 우리 몸에서 뇌가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이제 보면 고래는 덩치가 2000인데 그 중에 1만 뇌예요. 그리고 침팬지는 전체가 100인데 뇌는 1이고 사람만 덩치가 50인데 뇌가 1이에요. 그러니까 뭘 좀 알 수 있죠? 뇌 크기가 클수록 지능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 일단은 뇌의 무게는 1.5kg 정도, 혈액량의 20%, 첫 번째는 25% 정도, 23% 정도 된다고 그랬죠. 혈액량에서 이 50분의 1을 차지하는 뇌에 들어가는 피가 20%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5분의 1이 들어가는 거예요. 10배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비해서. 그만큼 뇌에서 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뭐가 들어가요? 뇌에? 혈액이 들어가죠. 혈액이 들어가는데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에 속합니다. 척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제 등에 보면 오지신경답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체의 각 부분을 통솔하는 기관이고 뇌의 안쪽으로 깊숙이 더 들어가 보면 그 뇌에 뭐가 있냐면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죠. 신경세포라고 하는데 근육, 심장, 소화기관 같은 모든 기관의 기능을 주도를 한다. 생각, 기억, 상상하는 등의 복잡한 정신 활동들을 관장을 하고 단단한 두 겹으로 이렇게 덮여 쌓여져 있죠. 그리고 여러 겹의 뇌막이 있습니다. 뇌막 이렇게 그래야 뇌를 보호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뇌막에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액체에 이렇게 좀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태로 있다, 뇌가. 그래야 충격에 대한 부분들을 흡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서도 이제 대뇌를 보면 이렇게 이제 대뇌는 커요. 그리고 이제 좌우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는 기능들이 다르진 않았는데 이 앞부분의 부분은 여기는 이제 운동 영역을 담당하고 여기는 언어 영역, 감각 영역, 청각 영역, 시신경 영역, 평형 감각 영역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이렇게 각각 담당하는 기능들이 다르구나. 그리고 요 밑에 그 대뇌 밑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소뇌라고 하는 건데 이 소뇌는 150g 정도 됩니다. 작은 데인데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지만 이제 표면에 자잘한 주름들이 있는데 소뇌가 하는 일은 혹시 무엇인지 아세요? 소뇌. 자, 모르시죠? 소뇌는 평형기관에 전달한 정보를 바탕으로 몸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소뇌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운동선수들은 소뇌가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뇌는 운동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이게 관장을 하는 게 바로 소뇌입니다. 그래서 몸의 균형도 잡고 하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바로 소뇌다. 이렇게 이제 소뇌가 빠르게 움직일 수, 이제 운동 선수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소뇌가 발달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 이 소뇌 그 사이에 이렇게 이제 뇌줄기라고 있습니다. 뇌줄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뇌줄기는 간뇌라고도 해요. 대뇌와 척수 사이를 연결하는 부분을 뇌줄기라고 하고, 호흡, 소화, 혈액순환 등 무의식적인 생명유지 기능을 담당해서 생명의 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네, 간뇌라고 하는 부분이죠. 뇌줄기.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면 뇌줄기 중에서도 중간뇌, 다리뇌, 숨뇌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는데 얘는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구 운동, 홍채 조절 같은 시각 반사, 청각 반사에 관여를 합니다. 뇌의 부분을 이렇게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제 어디가 안 좋을 때 어디를 이렇게 조금 시합을 해주면 좋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바로 우리 뒷목이네요. 뒷목. 그리고 이제 눈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중간뇌입니다. 중간뇌. 뇌의 정중앙에 위치해서 이런 역할들을 안구 운동, 홍채 조절 같은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아까 뇌 줄기 중에서도 중간뇌가 감당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다리뇌라고 하는데 소뇌, 대뇌의 정보 전달을 도와주고 얼굴과 눈의 움직임을 관장을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결국 얼굴 쪽하고 눈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많이 관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눈이 안 좋거나 뭐가 얼굴 쪽에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많이 이렇게 좀 마사지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이 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숨뇌라고 하는 것이 침분비, 하품, 재채기, 호흡과 순환을 조절하죠. 네, 이 부분들이 바로 이제 우리 머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관장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제 뇌가 하는 일이 다양한데 뇌 손상을 당하게 되면 다양한 질병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 원인을 보면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손상이 되거나 알코올이나 흡연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는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뭐 식습관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서 말하는 식습관은 뭘까요? 혈액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네, 혈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환계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겨울에 이제 보면 막히고 터지는 뇌혈관 질환들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지금 이제 곧 뭐 가을이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겨울이 지금 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머릿속에 이제 뇌동맥류라고 하는 게 이제 있는데, 뇌동맥류는 좀 이따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한쪽 팔다리가 마비 증상이 온다. 그러면 이제 그런 뇌동맥류의 시작일 수도 있다. 어눌한 말을 하거나 압력 마비가 오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강력한 두통, 보통 한 3배 이상, 내가 평상시에 가장 아프게 느꼈던 것에 3배 이상 이렇게 통증이 이렇게 온다. 그러면 뭔가 뇌에 동맥류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런 의심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우리 이제 그 뇌로 가는 혈관이 어디로 올라온다고 했죠? 네? 흉쇄 여덟근 안에 경동맥이 있죠. 외경동맥, 내경동맥이 있는데, 그 경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혈액이 올라오다가, 이 터지는 것은 어디서 터질지는 몰라요. 이렇게 이제 올라오다가 여기 이제 압력이 세지면서, 아니면 이제 여기 이제 혈류량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이렇게 부풀어 오르다가, 이게 이제 점점 뭐 갑자기 그러는 게 아니고 점점 시간이 흘러가다가 빵 터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뇌동맥류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크게 부풀어 올랐죠. 보통 이제 사진을 찍어봐서 10mm 이상 그렇게 이제 부풀어 오르면 수술을 권장을 한다고 해요. 이제 머리 아프신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뇌에 대해서 오늘 지금 정확히 이렇게 좀 많은 설명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뇌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이제 그 혈관이 여기 이제 혈액이 이제 올라가는 곳이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우리 이제 경동맥이잖아요. 경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혈관이 쭉 올라가서 이제 대뇌로도 가고 뭐 소뇌로도 가고 이제 다 가는데, 이렇게 이런 데서들이 표시된 데들에서 그런 뇌혈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한대요.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혈전이 발생하는 걸 보니까 이건 심장하고도 연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쭉 그 잘 준비하면서 보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이 이제 혈전이 발생해가지고 이렇게 막고 있으면 이거를 허벅지서부터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넣더라고요. 바늘. 그래가지고 그 주사기를 이렇게 딱 대고 압력으로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여러 번 당겨가지고 이걸 쭉 빼내더라고요.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스텐트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걸 집어넣어서 쫙 펼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그 혈전 덩어리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빼내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이렇게 빼고요. 그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로 그렇게 혈관이 막혀가지고 발생하는 게 뇌경색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심장이에요. 심장에서 뭐 이쪽이 이제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 이렇게 이제 되죠. 그 반대예요. 이쪽이 좌심방, 좌심실, 우심방, 우심실인데, 부정맥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심장의 수축이 잘 되지 않아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다. 그 중에서도 이제 부정맥으로 심장이 느리게 뛰는 증상을 심방세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느리게 뛰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혈액이 밖으로 이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이 안에서 맴돌다가 혈전이 발생을 해요. 나와요? 네, 이렇게 부정맥으로 심장이 불규칙하게 되면 혈액이 심방 속에 이렇게 이제 고이게 돼서 이 혈전이 생겨서 이 혈전이 다시 이제 경동맥을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머리 쪽에 있는 그런 혈관들을 이렇게 이제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혈전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혈전이 생기면 이쪽 뒤에 이제 괴사가 일어나고,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게 늦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치매가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것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삽입을 해가지고 쫙 펼쳐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더라고요.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말씀드렸던 형수의 유돌근 안에 있는 경동맥인데, 경동맥이 협착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협착이 되는데, 지방질이 갑자기 이제 늘어난다든가 혈전 덩어리나 찌끄레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협착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경동맥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머리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바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뇌혈관에 대한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게 뇌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히면 안 된다는 거죠. 치매의 원인도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혈관병 내 축적된 지방, 근육세포 이런 것들이 원인이다. 그리고 이제 쭉 시간이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형성이 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과성 뇌허혈증이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근육이 부풀어 오르는 경우들이 생긴대요. 그래서 일시적인 뇌경색 증상이 발생할 수가 있대요. 갑자기 손이 막 저리고 못 움직이게 이렇게 됐다가 풀린대, 갑자기 또. 그러면 아무 갑자기 이제 일을 많이 해서 아팠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관리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뇌경색이 올 수가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인데, 심장은 주먹보다 조금 큰 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무게는 이렇게 되고요. 근육으로 구성되어 있고 혈액 속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 이쪽 우심방하고 연결된 것은 우리 어디로 가죠? 첫 번째 우리 배웠는데. 네? 어디? 머리? 설마. 이렇게 거꾸로 들어오면 큰일 나는데. 다리? 우심방, 우심실 쪽 관련된 부분은 어디였죠? 심장. 폐입니다. 폐. 네, 폐.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 여기서는 전체로 이제 피를 다 공급을 해주게 되죠. 네, 이렇게 이제 심장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는 혈류순환계 쪽으로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심방이었죠. 여기가 우심방에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많이 이렇게 스스로 이제 준비하면서 배우는데 이게 동방결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데냐면 발전소예요. 발전소. 심장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뛰는 게 아니고 동방결절에서 전기 신호를 보내줘야만 심장이 뛸 수가 있대요. 신호를 안 보내주면 심장이 안 뛴대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렇게 전기적인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래서 여기서 신호를 보내면 심장이 쿵쾅 하면서 한번 이렇게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혈관이 무슨 동맥? 관상동맥. 이 관상동맥은 뭐예요? 심장의 에너지 전달 통로. 관상동맥이 없으면 심장이 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관상동맥 관리와 이런 것이 나오면 심장 찌꺼기가 있다. 심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이제 대표적인 심장 질환은 이런 것들이 있죠. 협심증, 부정맥, 심근경색, 동맥경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는데, 아까 이제 부정맥은 설명해드렸죠. 협심증은 뭐예요? 협심증은 좁아져 있는 심장 혈관이 동맥경화 이렇게 이제 점점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혈류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협심증이고, 심근경색은 뭐예요? 완전히 막힌 거. 이걸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차이를 잘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프로까지 인식을 못 한다고요? 혈관이 몇 프로 막힐 때까지? 80%. 네, 여기서는 또 다른 이제 뭐 명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90%까지 막혀도 인식을 잘 못 한대요. 혈관이.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관리를 평상시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원인이랍니다. 고혈압,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 흡연, 비만, 스트레스, 가족력. 이게 다 음식 때문에 이제 생긴 것들이 많이 있죠. 그 음식 조절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뭘까요? 뭐예요? 폐. 호흡이 나왔으니까 폐죠, 폐.
그래서 이게 이제 폐 그림인데 1분에 얼마큼을 호흡을 하냐면 6.8리터 정도 그 정도를 호흡을 한다는 거예요. 1분에. 그리고 사람은 4초에서 5초 정도 한 번, 걔는 0.6에서 0.7 정도, 걔는 막 헐떡거리잖아요. 그리고 거북이는 20초에 한 번 호흡을 한대요. 그래서 장수의 비결이 바로 느리게 호흡하는 거래요. 여러분도 장수하고 싶으면 느리게 20초에 한 번만 호흡을 하세요. 우리 6초에 한 번씩 하라고 우리 이제 귀찮을 때 그러잖아요. 길게 연습을 호흡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오래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폐가 하는 역할은 혈액에 산소를 전달해 줍니다. 이게 산소가 혈액에다 이게 이제 우리 적혈구잖아요. 여기다가 산소를 공급을 해주게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가 됩니다. 무게는 이 정도 되고요. 크기에 비해서는 가벼운 거죠, 되게. 왜 가볍냐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주머니. 이게 다 공기주머니인데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들을 더 확대해보면 폐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폐포는 허파관이라고 불리는 공기주머니예요. 이게 다 지금 뭐예요? 이게 이 빨간색이 뭐죠? 혈관. 네, 그렇죠.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에서 뭘 해요? 산소를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지름이 약 이 정도 되고, 폐포의 개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기 교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 폐포라고 하는 곳이고, 폐포에서 깨끗해지죠. 깨끗해진다고 하면 좀 그렇고, 산소를 많이 포함을 하게 되는 거죠. 이 폐에서 산소를 많이 가지고 심장으로 다시 가는 거죠. 그런데 흡연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폐 염증이 생겨 숨이 차고 폐 기능이 저하되고 흡연이 바로 이제 주요 원인인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바로 그렇게 산소를 정말 깨끗한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될 곳에서 나쁜 것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폐렴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깨끗한 산소를 우리 몸에다 넣어줄 수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폐 이상이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호흡기에 이제 관심이 많으시죠. 기침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금연하고는 우리는 항상 금연을 하니까 그리고 유산소 운동을 해서 산소를 많이 들여 마시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고 면역력 유지를 강화를 해야 되는데 면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온도 높이고 뭣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온유림 사용하시고 휴먼은 라파도 사용하시고 비타민 C도 드시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 해야겠죠. 그리고 식도 조절을 잘 하시길 바라고 과일 이런 것들을 잘 섭취를 하시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뭘까요? 몸에 유해 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해주는 기관. 콩팥 맞습니다. 콩팥이라고도 불리는 신장. 생명의 필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몸에 보면 여기가 허리인데 허리에서 이 윗부분 있죠. 갈비뼈 그 끝자락이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고 척추를 중심으로 좌우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확대를 해보면 이 정도 이제 길이가 10cm 너비는 이 정도 되고 무게는 150g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뭐예요? 소변을 만드는 일이에요. 신장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쭉 흘려보내서 이제 어디로 가요? 방광으로 가겠죠. 하루의 소변량은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를 만드는데 이렇게 이제 아까 그 관을 타고 내려오면 이게 방광이고 이 방광에 소변이 많이 차게 되면 여기가 이제 산성화가 되겠죠. 그러면 방광염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신장에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쁜 것들이 여기 너무 많이 쌓이게 되면 염증이 많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이제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이게 이제 신장을 딱 잘라보면 단면이에요. 신장에서도 배뇨를 수행하는 곳은 100만 개 네프론이라고 하는 것이 담당을 한대요. 네프론. 그걸 확대를 해보니까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또 다시 또 확대를 해보니까 이 안에 이제 뭐가 있냐면 사구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뭐가 있냐면 세뇨관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또 이제 이렇게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이게 사구체거든요. 사구체에는 얘네들이 뭘까요? 빨간색. 네, 이게 바로 오세혈관이에요. 오세혈관이 안 붙어 있는 게 없죠. 세포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구체가 다 붙어 있게 되고, 여기서 뭘 해요? 오세혈관에서 여기서 나쁜 거를 주고받고 이제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이제 사구체를 또 확대해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채처럼 생겨가지고 노폐물을 걸러서 이렇게 이제 여과를 하는 거죠. 뺄 건 빼고 다시 쓸 건 쓰고, 이렇게 세뇨관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서 수분이 흡수되고 농축되어지고 필요한 성분은 다시 어떻게 해요? 몸으로 재흡수를 합니다. 그 신장에서 재흡수하는 것 중에서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이제 한 달 전쯤에 이제 강의 들으면서 들은 건데, 가장 많이 재흡수하는 게 어떤 거라고 했죠? 생각나세요? 신장. 신장에서 가장 많이 재흡수하는 미네랄 어떤 거죠? 칼슘도 많이 흡수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흡수하는 게 나트륨. 98%를 흡수한다고 하니까 나트륨이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닥터조가 이제 강의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신장이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장의 기능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 적혈구가 같이 이렇게 빠져나오게 돼서 혈액의 색깔이 좀 바뀌죠. 빨간색이 나오기도 하고, 또 비타민을 먹으면 노란색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신장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호르몬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부신에서도 호르몬을 만들어내지만 신장 자체에서도 뭘 만들어내냐면 적혈구 생산을 자극하는, 적혈구 피를 많이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적혈구 생산을 자극하는 조혈 호르몬을 신장에서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신장이 중요하죠. 신장이 약하면 피도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적혈구 세포의 수치를 유지하고 빈혈을 예방을 해주는 게 바로 신장이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생명의 필터라고 하는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혈압 조절에 필요한 호르몬을 분비를 한답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요. 혈압약 먹을 때 신장이 안 좋으신 분이 혈압약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신장이 하는 역할이 햇빛을 받게 되면 비타민 D가 이제 생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간 효소에서 전환을 시켜서 신장 효소에서 활성화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체내 칼슘 밸런스를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비타민 D를 활성해서 우리 몸에 칼슘 성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신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칼슘이 또 나왔잖아요. 이 칼슘을 조절해주는 기관이 혹시 어디인지 아세요? 칼슘의 양, 칼슘을 쓰이는 것을 조절해주는 기관은 부신이 아니고 부갑상선입니다. 부갑상선. 갑상선이 있죠? 그 밑에 붙어 있는 부갑상선. 그 연관 관계를 좀 이해해 보시면 이분이 신장 기능이 약해서 칼슘 흡수가 잘 안 되고 이쪽 갑상선 기능이 약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장은 우리 몸의 균형을 아주 세밀하게 조율을 하고 신장에 이상이 생기면 식욕이 줄고 식욕 필요합니다. 신장이 안 좋을 때 뭐 드셔야죠? 침향 드시면 됩니다. 침향. 네, 가셔먹기도 도움이 되겠고 그렇게 이런 것들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 네, 손발저림도 생길 수 있고 빈뇨, 고혈압, 빈혈, 부종, 이상 소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다. 만성 신부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신장 투석이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만성 신부전일 경우에 사구체가 문제가 염증이 생겼다거나 당뇨병, 고혈압이 있으면 만성 신부전이 생길 수가 있는데 만성 신부전이 뭐냐? 신장의 기능이
저하가 돼서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상태를 만성신부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신장이 정말 중요하다. 그 우리 저번 주 림프 다음으로 지금 우리 이제 신장이 하는 역할들 너무 중요하죠. 머리부터 하나하나 소중하지 않은 기관이 없어요. 그래서 잘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장이 안 좋을 때는 비타민 C 그리고 프로폴리스 또 키톨리고다, 치명, 가시화목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죠. 네, 이런 것들로 이제 건강을 잘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는 원하다 우리 함께 화이팅! 네, 고맙습니다. 근데 나는 비교실은 바로 연결해서 했어요? 신장이 나는 안 받는 것 같아. 신장. 왜? 신장을 먹으면은 난 소변이 잘 안 나와. 그래서 내가 끊었다 먹었다 끊었다 먹었다. 지금 문제 있는 것이 계속 지금 고체진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해결 소변이 잘 나와야 되잖아. 그래야 괜찮은데 몰라 꼭 그거 먹어놓는 것 같아. 신장 그거 기능이- 먹으면은 소변이 찔찔찔 나와. 신장 기능이 이제 좀 좋아지니까. 그래서 또 겁나서